자, 지난 시간에 결삭 가공 이론을 했죠. 머천트 신존 모델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결삭 가공 이론 고찰 더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참, 머천트 이론 중에서 이 파이를 결정할 때 쓰는 요 수식 자체를 증명을 안 했죠.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죠. 이게 여기 이제 최소 에너지 이론이라 그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최소 에너지 이론이라고는 별로 얘기할 수가 없죠. 이걸 뭐 굳이 갖다 붙인다면 우리 1학기 때 금형설계 시간 처음에 이제 잠깐 소개한 것 같은데, 여기서 최소 에너지 이론보다는 이제 여기 미니멈 또는 스테이셔너리 포텐셜 에너지 원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이 수식 유도 과정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문제가 있어 보인다기보다 포텐셜 에너지 같으면은 이제 머천트 이론에서는 퍼펙트리 플라스틱인 재료를 가정을 했죠. 그래갖고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도 좀 어폐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수식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여기 그림이나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공구가 공작물에 작용한 힘은 FC하고 FT가 있죠. 이렇게 FC하고 FT가 있는데, 이 중에서 FT는 이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게 돼 있죠. FC는 V가 FC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V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고 이 FC를 최소화하는 스테이셔너리 값을 구하는 그런 논리를 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이름을 갖다 붙이자 그러면은 최소 1의 원리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거는 이름은 좀 별개로 치고, 우리는 일단 요 수식 유도 과정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파이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파이 값이 어떻게 결정될 거냐 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우선 FS 쉐어 밴드 상의 전단력이죠. FS는 여기서 가공 전에 칩 두께하고 칩의 폭이죠. 그 다음에 쉐어 일드 스트레스라고 하면, FS 값은 당연히 사인 파이분의 T 하면은 길이가 나오겠죠.
사인 파이 분의 t 하면 여기서 요 길이가 나오는 거고, 요 길이에다가 지금 화면에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폭이죠. b를 곱하면은 요 쉐어 밴드의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에다가 여기 일드 스트레스를 곱했으니까 tb 타우니까 사인 파이 분의 tb 타우니까 fs는 요 수식은 당연하겠죠. fs는 이 값이 이제 당연한 거고, 다음에 반력 R은 여기서 보면 R은 여기 FS니까 지금 여기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은 R분의 FS가 나오겠죠? 요각이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래서 R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당연하고, R은 그 코사인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S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FC를 구할 수 있죠. FC는 R의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R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FC를 우리가 요 파이 값하고 그 다음에 베타 알파, 그 다음에 TB 타우는 상수겠죠. 상수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FC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FC를 이제 파이의 함수로 놓고 이제 FC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죠. 미분을 해서 그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0으로 놓은 거죠. 뭐 요걸 지금 요 FC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건 미분 방법이죠.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은 결국은 요 분모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 내려와서 마이너스 2승 쓰니까 사인 제곱 파이 곱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그 다음에 요 분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해 갖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곱셈으로 된 함수의 미분이니까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미분해서 코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에다가 더하기인데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표현됐을 때 지금 요 수식 자체를 지금 코사인 사인 사인이니까 지금 바로 코사인 A 코사인 B 사인 A 사인 B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코사인 합의 공식을 쓰면은 코사인 2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겠죠. 요 괄호 안에가 결국은 코사인 합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고등학교 때 다 했을 테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러면은 요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제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제로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요 코사인 2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돼야 되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값이 9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파이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쓸 거는 요 식이죠. 요 식을 쓰게 되겠죠. 우리는 그 시크니스 레이시오 R 값을 구해서 요 파이를 결정한 다음에 요 파이에서부터 베타 값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거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절삭 가공 이론 고찰에 들어가기로 하죠. 지금 뭐 요 신전 모델 알아본 거고, 요 조금 우리가 더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 좀 재질에 대해서, 재질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그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죠. 우리 뭐 항복 강도, 인장 강도는 잘 알죠. 항복 강도 같으면 요 밑에에는 이제 주로 그 저탄소강이죠. 저탄소강, 뭐 기계 구조용 탄소강 같은 거, 저탄소강에서 보통 이런 인장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항복 강도는 요 경우는 이제 뭐 항복 강도를 그 어퍼 일드 스트레스, 로어 일드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항복 강도다. 항복 강도도 좀 세분화하면은 좀 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하죠. 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탄성 한계가 항복 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장 시험에서 최고점을 우리가 인장 강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 스트레인 하드닝은 지금 이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스트레인 하드닝이 안 되는 거죠. 스트레인이 증가했을 때 점점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커지죠. 변형을 더 유발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트레인 하드닝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뭐 스트레인 하드닝까지는 웬만하면 잘 알 것 같은데,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이죠. 이게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될 텐데,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은 지금 얘기했죠. 얘도 재질 또는 열 처리 상태, 그다음에 가공 방법 등에 따라서 이제 다른 특성을 갖게 되죠. 재질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 열 처리 상태는 주로 이제 그 그레인 사이즈 때문에 이제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레인 사이즈 때문에 이제 이 스트레인 하드닝이 차이 나는 건데, 그거는 뭐 어저께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책을 참고하기로 하죠. 가공 방법이 그냥 주조를 했느냐 또는 뭐 단조, 아변 또 아니면 냉간이냐 열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갖게 되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냉간 가공을 해서 이 지점까지 왔다 그랬으면은 그 워크 하드닝이 되는 거죠. 가공에 의해서 하드닝이 됐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그 하중을 제거해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워크 하드닝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오다가 이 점에서 이제 하중을 제거를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하중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 처음에 워크 하드닝이 안 된 상태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재질, 열 처리 상태, 가공 방법 등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타프니스는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타프니스는 이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흡수하는 플라스틱 에너지죠. 소성 에너지인데, 요 그림에서 보면 고탄소감, 하이카본 스틸이죠.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에너지는 여기서 이렇게 요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은 이렇게 수직으로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염계수하고 평행하게.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플라스틱 변형 이후에 파괴가 되면서 그 탄성 회복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원래 엄밀히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면적을 구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요 각도가 굉장히 급하죠. 거의 뭐 지금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수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걸 안 따져도 이런 식으로 그냥 따져도 뭐 한 98%, 99% 그 정도 이제 정확한 거죠. 보통 뭐 이렇게 그냥 이 밑에 면적 전체를 따지고 마는데,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얘를 실험하는 방법은
여기가 충격 시험이죠. 충격 시험인데 이렇게 시편을 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가 있겠죠. 추가 얘가 그 전혀 에너지에 지금 요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마찰이 전혀 없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 같은 높이로 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높이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때는 충돌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까지 올라갔으면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에너지 손실이 많은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충격 시험을 해서 타프니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측정한 거는 그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흡수하는 소성 에너지죠. 플라스틱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가 왜 중요하냐 하면 뭐 좀 밑에 나올 테니까 좀 이따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고탄소강보다 여기 구조용강이 면적이 더 넓겠죠. 면적이 더 넓으니까 사실은 구조용강에서 요 에너지 흡수가 더 많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항복강도 인장강도는 다 고탄소강이 크지만 타프니스는 구조용강이 더 큰 거죠. 이게 이제 뭐 보통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절삭 가공에서는 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의미가 큰 거는 여기서 해놨죠. 소성 변형의 경우는 변형을 일으킬 때 가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타프니스에서 측정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재료의 온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요 그림 보면서 온도하고 또 뭐 하중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하중은 오히려 여기서 지금 뭐 인장 강도라든지 뭐 항복 강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계가 있겠지만은 온도는 타프니스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프니스를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빗금친 거는 이제 탄성 회복하는 그런 기준이죠. 탄성 회복을 할 수 있는 에너지죠. 뭐 레질런스라 그러죠. 모듈러스 오브 레질런스라 그러는데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절삭 가공에서는 오히려 제품을 뭐 설계한다거나 이럴 때 중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덕타일하고 브리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냥 뭐 보통 이제 요 소성 구간에서 파괴 전까지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구조 용광은 스트레인이 크죠. 그래서 이제 요 고탄 소광에 비해서 더 덕타일하다 그러죠. 인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고탄 소광은 더 브리틀한 거죠. 여기 이것도 이제 요 충격 시험을 보면 덕타일한 재질은 이렇게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얘는 이제 주로 쉐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죠. 전달 능력에 의해서. 뭐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 이제 덕타일한 재질은 이렇게 되고, 브리틀한 재질은 얘가 이렇게 바로 잘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로 인장 하중에 의해서, 양쪽으로 잡아 당긴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일단 참고를 하죠.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설명들이 전부 이제 소성 영역 특성들인데,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온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그 하중 문제뿐만 아니고 온도 문제도 같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도 보존되지 않는 힘이죠. 보존되지 않는 힘은 결국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삭 가공 과정 자체가 뭐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 발열에 의해서 굉장히 고온 상태가 되는 거죠. 고온 상태가 되면은 뭐 재료가 일단은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공작물 강도야 떨어지면 가공이 잘 된다 그러겠지만은 공구가 또 떨어지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재질은 그 공구가 굉장히 내열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거를 뭐 요 정도 그 설명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온도하고 하중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절삭 가공에서 굉장히 큰 문제죠. 여기서도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ISO에서 이렇게 공작물 재질을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하중하고 온도하고 이 문제죠.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그림은 이 덕타일한 재료하고 브리틀한 재료, 덕타일은 좀 인성이 큰 재료, 끈적끈적한 재료고, 브리틀은 좀 딱딱 부러지는 재료라고 생각해도 좋죠. 이런 재료들이 공작물에 형성하는 소성 영역하고 칩 두께,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성 영역 표시한 바운더리가 여기서 점선, 이거는 그 덕타일한 재료의 그 소성 영역을 표시한 거고, 그 칩 두께는 실선이 덕타일한 재료였죠.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요 실선이 덕타일한 재료고, 점선, 칩은 점선이 브리틀한 재료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선은 브리틀한 재료죠. 이거는 지금 요거는 좀 덕타일한 그런 그 특성을 갖게끔 그 머테리얼을 정의를 한 거고, 얘는 조금 더 이제 브리틀한 재료로 정의를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칩 두께는 덕타일한 쪽이 더 얇죠. 브리틀한 쪽이 더 두껍게 되고, 그 다음에 소성 영역은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넓죠. 더 이렇게 넓게가 있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좁죠. 좁게가 있으니까 이걸 봐도 되겠죠. 이걸 보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서 점선, 여기서 실선, 여기서 실선, 여기서 점선이 같은 재료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어제도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요 이제 공구 레이크 페이스에서 이 부분이 2차적인 전단 변형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재료하고 공구 사이에서 사이저 구간인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구간이지, 여기서는 이제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아 갖고 이렇게 딱 칩이 공구에 대해서 이 경계 부분에서는 못 미끄러지고, 오히려 이렇게 전단에 의해서 흘러가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위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공구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빌터 배치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간이 있고, 또 요 영역을 벗어나면 이제 미끄러지면서 전단도 어느 정도 일어나겠죠. 마찰과 마찰력에 해당하는 전단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구에서 이렇게 칩이 분리되는 거죠. 이거는 어제 이 그림 보면서 지난번에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했죠. 바로 이 구간 지금 얘기한 거죠. 이 구간, 여기서 이렇게 된 부분, 이쪽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 설명한 요 사이저 구간하고 슬라이딩 구간, 요 구간에 이제 노멀 스트레스는
입지 능력은 이런 식으로 되고, 전달 능력은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걸 이제 나타낸 그림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이 절삭 가공 시 발열 부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Q3 부분은 뭐 열량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제일 열량이 많은 부분은 Q1이죠. Q1 부분이 제일 많은데, 이제 공부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Q2죠. Q2 부분. 요 공부 끝이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되겠지만, 공부에서는 요 끝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온도가 많이 올라갈 텐데,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삭 가공 이론에서 이제 이성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알아본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항상 이 공작물 재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강도뿐만 아니고 뭐 타프니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사실 이런 뭐 공구 재질이라든지 공구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는 뭐 샌드빅은 우리가 이제 좀 참고로 하는 테크니컬 가이드고, 또 뭐 요 발레나이트라든지 캐나메탈이라든지 이런 웹사이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고 뭐 일본계 회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내 회사도 있긴 있을 텐데, 국내 회사에서도 요새는 이런 기술 데이터를 좀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죠. 지난번에 한국야금 카탈로그를 보니까 뭐 기술적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일본 회사보다도 나은 것 같기도 한데, 현재까지 참고해본 바로는 샌드빅 데이터들이 이제 제일 기술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레퍼런스로 샌드빅 테크니컬 가이드를 좀 많이 인용을 하기로 하죠. 다음에 이제 절삭 가공과 공작물의 재질 특성인데, 이건 뭐 사실은 크게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얘를 이제 굳이 언급한 이유는 얘를 여기 갖다가 이제 언급한 이유는 CA2에서 constitutive equation이죠.
맨날 이러네. 컨스티튜티브 제이션 정의할 때 좀 요런 재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캠 프로그램하는 실무에 연관됐다기보다 이제 좀 고급 CAE 쪽에 연관된 거죠. 이제 용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많으니까, 특별히 캠 프로그램 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죠.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하죠.